서울시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최설아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하여 위탁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예진시 주의사항과 접종 후 이상 반응 및 처치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편으로 준비한 예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정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출연으로 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책이사 이재만입니다. 교수님, 백신의 절대적인 금기, 컨트라인디케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중증 이상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경우에는 금기가 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폴리소베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PEG는 대장내시경 장세척제 중에 포함된 성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금기가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는 폴리소베이트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중증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역시 금기입니다. 근데 이 폴리소베이트에 알러지가 있는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는데요. 65세 이상에서 사용했던 그 독감 백신에서 폴리소베이트가 섞여 있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독감 백신에 알러지가 있었는지 문진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알러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중증도에 따라서 금기가 되거나 조심해서 투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코로나 확진력이 있는 환자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을까요? 예, 코로나 예방접종에 특별한 금기가 없다면 코로나 감염력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후에 그 치료제로서 다닌클론 항체나 혈장 치료를 받은 환자에 있어서 코로나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가 되는 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반응과 항체 치료의 간섭 효과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감염 후에 최소 90일 이상 지난 경우에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생백신을 접종한 환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다른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투여 간격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과 같이 생백신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될까요?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을 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간격을 길게 둘 필요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그 효과 면에 있어서 2주 정도의 간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백신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혈액응고 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접종 시에 가능하면 작은 주사 바늘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요.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마시고 최소한 2분 정도 이상의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 그 꽃가루 알러지에 피부 묘기증이 있다든가 특정 음식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접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나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경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예방접종이 금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은 접종 후에 30분간 경과 관찰을 하도록 우리가 경과 관찰실을 마련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귀가한 후에도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볼 것을 교육하셔야 합니다. 또한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또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2차 접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약물이나 다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과거 CT 촬영 시에 그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CTC에 주입하는 조영제에는 PEG나 폴리소베이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T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었던 환자도 접종의 금기는 아닙니다. 단 이런 경우라도 접종을 하신 경우는 30분간 잘 관찰하시고 추후 귀가 후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진료를 보시도록 환자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MRI 조영제의 경우에는 PEG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PEG와 이 성분 물질의 알레르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전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먹어야 될까요?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우리가 복용을 합니다. 근데 미리 복용을 했을 때 이러한 과민 반응의 시작이 오히려 더디게 하거나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혹은 또 면역 억제제 그리고 글리백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면역저하자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시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발표 자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HIV 감염자나 암 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자료가 나올 텐데요. 현재까지는 면역억제 치료는 코로나 백신의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거나 효능을 좀 떨어뜨릴 그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코로나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억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금기사항이 없다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도 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안 된다면 항암을 종료한 어느 시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항암 치료를 시행 중인 고형암 환자의 코로나19 백신의 최적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항암제에 의한 호중구 감소증도 백신의 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즉 백신의 시기는 항암제의 투약의 시작점 또는 항암 치료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는 시기 모두 백신 접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한 발열이나 여러 가지 감염증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종이나 혈액암에서 집중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되도록이면 백혈구 감소증이 심한 그런 골수억제 기간은 피해서 접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증의 빈도는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이러한 백신 접종 후에 혈전증의 빈도에 대해서 유럽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100만 건당 5건에서 10만 건당 1건에서 2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4월 10일 현재로는 100만 건당 1.1건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혈전증은 누가 잘 생기느냐? 사실 혈전증 발생 자료를 보면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발생을 하고 있지만 특히 60세 미만의 여성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시에 유의하게 이 혈전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호발하는 위험 인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에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이득보다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다는 의견으로 접종을 중단한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혈전증의 빈도가 매우 낮아서 백신의 이득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혈전증을 의심해야 될까요? 혈전증은요, 뇌정맥동이나 복부 내장 정맥 또는 동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특히 4일에서 28일 정도의 기간 안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혈전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은 주로 침범한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두통이 계속 지속되고 신경학적인 국소 증상이 나타나고 또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시야에 흐릿한 시야가 생기거나 복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뇌동맥 뇌졸중이나 또는 뇌정맥동 혈전증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발생하면 폐색전증이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암시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복통이 계속 지속될 때에는 복부 내장 정맥 혈전증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지 부종이나 발적, 창백, 차가움 등이 지속될 때에는 이런 급성 사지 허혈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만일 혈전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경우에 먼저 CBC를 해보고 예컨대 어느 정도의 혈소판 감소가 있을 때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의심이 되면 바로 의뢰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 언제 발생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4일에서 28일 사이에 잘 발생을 하고 CBC를 해보시면 혈소판 감소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고 혈전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환자는 상급 병원으로 의뢰해서 혈전증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VA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은 접종해도 괜찮을까요? 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뇌혈전증이나 뇌경색이 악화되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증에 취약해서 감염 후에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크므로 예방접종 우선접종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 미리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백신 후에 혈전증이 아스피린이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적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은 예방접종을 하려고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 여성 호르몬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접종해도 될까요? 네. 피임약과 여성 호르몬제가 일반적으로 혈전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투여했을 때 혈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제가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참고 문헌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예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27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접종을 시행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의사회가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접종 사업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도록 서울시 의사회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접종 후 이상 반응 및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중앙대학교 명형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혼신의 연기로 특별 출연자로 나와주신 서울시 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